무려 780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북극의 얼음 아래에서 꿈틀거린다는 소식이 퍼지자 세계는 단숨에 숨을 삼켰습니다. 빙하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얇아지고 유럽과 아시아를 곧장 잇는 북쪽 항로가 현실로 다가오자 바다는 더 이상 얼음의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패권의 문이 되었습니다. 운송 시간은 약 28% 줄고 물류비는 약 37%까지 절감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캐나다까지 동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랑 한가운데에서 회의실에서는 가장 조용하던 나라가 실제 바다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유럽계 국제해운연합 관측단이 작성해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보고서를 받았던 한국 측 인물, 해양전략을 총괄하던 박도윤 차관이 당시의 현장을 바탕으로 왜 한국만이 그 속도를 낼 수 있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보시면 겉으로는 외교전처럼 보였던 싸움이 사실은 조선소와 설계도 위에서 이미 결판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유럽계 국제해운연합 북극항로 관측단에서 물류전략을 담당하던 인물은 마르틴 폰 슈타이너 국장입니다. 독일계 벨기에 출신으로 유럽 주요 해운사들의 공동운항 협상을 총괄하는 실무자였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처음에 북극항로를 그저 가능성으로만 봤다고 기록합니다. 얼음이 언제 열릴지, 상업운항이 가능한 수준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성 관측 자료가 도착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모인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바뀌고 그 데이터는 단순한 기후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 측 대표 로버트 헤인즈 차관보, 러시아 측 대표 알렉세이 바실리예프 북극개발청 부청장, 중국 측 대표 린짜오 해양권익국 국장, 유럽연합 대표 클레어 뒤랑 환경정책 특사, 일본 측 대표 사토 유이치 기술협력 담당 심의관, 캐나다 측 대표 에밀리 맥도널드 북극해상안전국 국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는 박도윤 차관과 함께 김세린 해양수산연구원 원장, 오준혁 극지운항센터장, 민간 해운사 대표로는 한태웅 동방해운 대표가 배석해 있었습니다. 회의가 긴급 모드로 바뀌자 미국의 헤인즈 차관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북쪽 항로 개척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선점하지 못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겁니다. 러시아의 바실리예프 부청장이 비웃듯 웃었다고 슈타이너 국장은 적었습니다. 선점이라니요. 북극의 관문은 우리 관리 구역입니다. 항로 통제는 당연히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린짜오 국장이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북극은 국제공동수역입니다. 다자 협력 체계를 만들고 대륙 간 물류망을 확장하는 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뒤랑 특사는 환경과 규정을, 일본의 사토 심의관은 기술 협력을, 캐나다의 맥도널드 국장은 안전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깃발을 꽂을 방법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국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그때 자기와 동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지만 북극은 외교력, 군사력 자원까지 얽힌 판이니 한국은 협력 파트너 정도로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오간 대화가 보고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조용합니까? 끼어들 틈이 없다고 판단했겠지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외교적 영향력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 러시아, 중국 중 하나가 잡겠군요. 그럴 겁니다. 한국은 조연으로 들어오겠지요. 이 판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현장 조사단이 구성되면서 각국의 조사선이 노르웨이 트롬스 인근의 집결항으로 모였습니다. 미국은 최신 연구선을, 러시아는 원자력 쇄빙선을, 중국은 대형 빙해 탐사선을 투입했습니다. 중국의 대표 쇄빙선 이름도 보고서에는 있었으나 박도윤 차관은 이후 공식 문서에서 그 배를 바이룽급이라고만 표기하도록 조정했습니다. 특정 국가 장비를 그대로 부르는 순간 여론전의 표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항구에서 슈타이너 국장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한국 국적의 쇄빙선단이었습니다. 기존 아라온급에 더해 새로 건조된 차세대 쇄빙선 두 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 배들이 연구 목적의 탐사선처럼 보였다면
한국 배들은 처음부터 실전 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느낌이었다고 적었습니다. 현장 책임자 노르웨이 해양청의 잉리드 솔베르그 총감독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각국 선박은 지정 구역을 탐사하고 항로 개척 가능성을 보고하십시오. 그런데 출항 준비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연구선은 엔진 점검 문제로 대기했고, 러시아 선박은 승무원 교체로 지연됐고, 중국 선박은 보급 일정이 어긋나 출항이 늦어졌습니다. 유럽 쪽 일부 선박도 보험 심사와 안전 서류 확인으로 발이 묶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 쇄빙선단은 이미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당황해 동료에게 물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 선박은 언제 출항 허가를 받은 겁니까? 동료인 프랑스계 관측관 줄리앙 르메트르 과장이 답했습니다. 그쪽은 사전 승인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탐사 계획서도 훨씬 전에 제출했고 항로 시뮬레이션도 끝낸 상태였답니다. 우리가 회의장에서 말싸움하고 있을 때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바로 그때 슈타이너 국장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가 조용했던 이유는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한국 측에서 그 준비를 총괄한 인물이 박도윤 차관이었습니다. 박도윤 차관은 당시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 태스크를 총괄하는 차관급 실무 책임자였고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라인, 해군의 극지지원부대와까지 정보를 연결한 단일 창구였습니다. 실무진 사이에서는 박도윤 차관을 두고 회의 자료보다 출항 서류가 먼저 완성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쇄빙선단이 미개척 구간을 통과하며 새로운 항로 좌표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음 두께가 1m를 넘는 구역에서도 우회하지 않고 직진으로 쇄빙해 나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유럽 본부는 술렁였습니다. 유럽 해운연합 운영위원인 안토니오 로시 상무가 회의에서 말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봤는데 한국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쇄빙 능력이 우리가 파악한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체 설계 차이만으로 그렇게 빨라집니까? 기술자, 네덜란드 출신의 핸드릭 반다이크 수석기술관이 답했습니다. 선체만이 아닙니다. 빙해 탐지 레이더, 항해 시스템, 실시간 기상 분석, 그리고 위험 판단 알고리즘까지 전부 실전 운용 기반입니다. 그 말은 곧 공포로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한국이 북극 항로를 상업적으로 운용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따라붙었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항로 좌표만이 아니라 해저, 지형 탐사 데이터까지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로 개척이 끝나기도 전에 자원 분포의 윤곽을 잡으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한국이 자원 탐사 데이터를 먼저 가져가면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선박을 투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쇄빙선이 없습니다. 한국 조선소에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대기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지금 주문해도 소용없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그 문장을 보고서에 굵게 표시하려다 공식 제출본에서는 표시를 지웠다고 합니다. 너무 적나라한 패배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미 조선소에서 끝났다고요. 여기서부터 박도윤 차관의 시선이 중요해집니다. 박도윤 차관은 왜 그들이 뒤늦게 쇄빙선을 찾을 때 이미 줄 서기가 시작되어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쇄빙선을 보유한 게 아니라 쇄빙선을 대량으로 설계하고 납품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쥐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정부용 선박만이 아니라 민간용 쇄빙 화물선 설계까지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제 여론전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서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국계 글로벌 매체 노던 프론티어의 특파원 사라 베넷 기자입니다. 사라 베넷 기자는 북극 현장에 상주하며 각국의 명분을 기사로 포장해 퍼뜨리는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장 밖에서 대표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자원 탐사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헤인즈 차관보는 외교적으로 답했습니다. 북극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투명성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러시아의 바실리에프 부청장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독점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린짜오 국장은 문장을 고르고 또 골라 말했습니다. 다자 협력의 틀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명분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속도를 늦추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국제북극자원관리협의체라는 이름의 조직이 급조됩니다. 참여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이 중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안전 규정이 목적이었지만 실무자들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독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협의체의 첫 회의에서 나온 안건은 이렇습니다. 상업 개발을 일정 기간 유예하자는 제안, 탐사활동 사전 승인제, 개발 이익의 공동 분배 원칙, 환경 영향 평가의 강화, 모두 그럴듯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나선 박도윤 차관은 반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탐사 자체를 묶는 방식입니다. 한국이 먼저 발견하고 먼저 투자했는데 결과를 동일 비율로 나눠야 한다면 누가 선투자를 하겠습니까? 미국의 헤인즈 차관보가 차분히 응수했습니다. 발견과 개발은 다릅니다. 북극은 국제적 자산입니다. 러시아의 바실리에프 부청장은 거들었습니다. 생태계 위험도 큽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듀랑 특사는 기자들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환경은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최소 조건입니다. 박도윤 차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로 이미 방향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박도윤 차관은 회의장 밖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국 내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 김세린 원장, 극지운항센터 오준혁 센터장,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한태웅 해운사 대표, 에너지기업 측에서는 이소연 북극개발전략실장이 합류합니다. 이들은 정부 선박이 규정에 묶이면 민간 선박을 투입할 이중체계를 가동합니다. 유럽 관측단은 이 대목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협의체 규정은 정부 간 합의이지만 공해에서의 민간 상업 운항까지 직접 막을 법적 고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본부에서 슈타이너 국장에게 내려온 지시가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탐사 활동을 지연시켜라. 가능한 모든 절차를 활용하라. 슈타이너 국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규정으로 상대의 발목을 잡는 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협의체는 곧 투명성 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합니다. 탐사 데이터 제출과 검증 절차를 늘리고 장비 안전성 재검증을 요구하고 구역 중복 방지라는 명목으로 조정 절차를 덧댑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 한국을 겨냥한 그물망이었습니다. 한국의 탐사 속도가 실제로 느려지는 듯 보였습니다. 관측소 레이더에서도 그 변화가 잡혔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일정이 지연될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뭘 합니까? 쇄빙선 확보를 서두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기술 격차가 큽니다. 그때 박도윤 차관이 선택한 길이 나옵니다. 민간의 바다로 우회한 것입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을 투입합니다. 쇄빙 화물선, 민간 탐사선, 기업 연구선까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가상의 선박들이 등장합니다. 정부 쇄빙선은 해모수급, 민간 쇄빙, 화물선은 백두라인급, 에너지 탐사선은 청해 프로브급으로 표기됩니다. 각 선박은 모두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동일한 설계 철학을 공유합니다. 실전 운항, 상업 운용, 긴급 상황 대응까지 한 번에 포함한 설계입니다. 관측소 기술진이 황당해합니다. 한국 선박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정부 선박이 아니라 민간입니다. 민간이 이 규모로 쇄빙선을 보유했다고요? 처음부터 상업용으로 설계된 선박입니다. 그제야 국제사회는 깨닫습니다. 한국은 정부만 강한 게 아니라 민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것을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열렸습니다. 규정이 칼이라면 한국은 칼집 밖에 또 다른 칼을 숨겨둔 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외국 고위 인사가 등장합니다. 국제해사 안전기구의 핀란드 출신 라우리 코스키넨 사무차장입니다. 그는 북극 항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이 벌어집니다. 새 기준은 한국 선박이 이미 충족하거나 초과한 수준이었고 다른 나라 선박들이 오히려 기준 미달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사라 베넷 기자가 한국 조선업계 브리핑을 취재하며 질문합니다. 새 안전 기준이 시행되면 한국도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한국 조선업계 대변인으로 나선 장민재 기술총괄이 답합니다. 기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한국 선박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기존 선박은 개조나 신규 발주가 필요합니다. 한국을 막으려던 규정이 오히려 다른 나라를 묶는 족쇄가 된 순간입니다. 이제 판은 자원으로 넘어갑니다. 한국 탐사단이 북극 해저에서 대규모 자원을 확인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유전 천연가스 희소광물 매장지의 동시 확인. 추정 규모는 5,080억 달러 수준. 원화로는 약 790조 원 안팎으로 계산되는 가치입니다. 기존 발표치에서 약간 낮춰 잡았지만 여전히 세계가 뒤집힐 숫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한국이 발견했다고 한국 것이 됩니까? 북극은 국제수역입니다. 즉시 국제공동탐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입니다. 기술 안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분은 다시 쏟아졌습니다. 본심은 다시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그 데이터를 독점하기 전에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도윤 차관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회의실에서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데이터는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와 선체가 얼음을 깨는 그 순간에 쌓인다는 것을요. 그래서 박도윤 차관은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현장에서 속도를 높입니다. 이 대목에서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북극 해상의 기상이 급변합니다. 저기압이 빠르게 접근하고 강풍과 높은 파고가 예보됩니다. 각국 선박은 안전수역으로 철수합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점들이 줄지어 찍힙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들은 달랐습니다. 철수하는 대신 더 북쪽으로 움직입니다. 관측소는 긴장합니다. 한국 선박이 폭풍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연락은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유럽 관측단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집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였다고요. 얼음과 파도가 함께 밀려오면 선박이 눌리고 구조도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신호가 다시 잡힙니다. 한국 선박들은 모두 안전했고 더 놀라운 것은 위치였습니다. 폭풍 이전보다 훨씬 북쪽, 누구도 좌표를 찍지 못했던 미개척 구역이었습니다. 폭풍이 다른 나라를 밀어냈을 때 한국은 폭풍을 방패로 삼아 경쟁자 없는 바다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 직후 보고가 올라옵니다. 폭풍 기간 동안 한국이 추가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규모는 1,9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세계는 다시 흔들립니다. 회의실은 침묵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는 동안 한국은 더 많이 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절차를 더 촘촘히 만들려 합니다. 추가 서류 요구, 검증 기간 연장, 데이터 형식 재제출. 한마디로 지연전입니다. 박도윤 차관을 직접 상대했던 슈타이너 국장은 이 지연전이 잠시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였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윤 차관은 또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묶이면 민간이 움직이고 공식 루트가 느려지면 상업 루트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새로운 길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결정적 장면은 재결빙 위기에서 나옵니다. 북극 전역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바다가 다시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즉시 철수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들은 최북단 미개척 구역을 향해 전속력으로 움직입니다. 관측소는 절망에 가깝게 말합니다. 저 상태에서 탐사를 마치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빙하에 갇히면 끝입니다. 구조도 불가능합니다. 본부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레이더 화면에서 한국 선박들이 갑자기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꺾는 장면이 잡힙니다.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빙하 사이 좁은 수로로 들어갑니다. 지도에도 없는 구간입니다. 기술진이 분석합니다. 실시간 탐사 데이터를 항해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해저 지형과 빙하 분포를 동시에 계산해서 길을 찾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선박의 시스템이라면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 선박들은 기존 루트보다 약 290km 짧은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며 안전수역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재결빙에도 더 안정적인 구간으로 평가됩니다. 관측소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 한국은 위험을 피한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더 빠른 길을 발명한 것입니다. 그제야 협의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견제에서 협상으로 넘어갑니다. 한국과 공동개발협정을 추진합시다. 한국이 개척한 항로 사용권을 논의해야 합니다. 기술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 순간을 상징하는 장면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슈타이너 국장이 박도윤 차관을 만납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내셨습니다. 박도윤 차관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이 되묻습니다. 정말 운이었습니까? 박도윤 차관이 잠시 멈춘 뒤 말합니다. 준비와 운이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그때 확신했다고 적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가 운을 불러왔다는 것을요. 회의실에서 규정을 짜는 동안 한국은 선박을 만들었고, 보고서를 쓰는 동안 한국은 항해 훈련을 했고, 논쟁하는 동안 한국은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윤 차관은 이 모든 흐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같은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세계가 회의할 때 한국은 항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의 비밀은 구호도, 우연도, 외교전의 말재주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소에서부터 이어진 설계 철학,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다층 시스템, 현장에서 즉시 결정을 내리는 실행력,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항해 기술이었습니다. 등장인물과 직급을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측은 박도윤 차관, 김세린 해양수산연구원 원장, 오준혁 극지운항센터장, 한태웅 동방해운 대표, 이소연 북극개발전략실장, 장민재 조선기술총괄이었습니다. 해외 측은 마르틴 폰 슈타이너 유럽계 국제해운연합 관측단 국장, 로버트 헤인즈 미국 북극정책 차관보, 알렉세이 바실리예프 러시아 북극개발청 부청장, 린츠아오 중국 해양권익국 국장, 클레어 듀랑 유럽연합 환경정책 특사, 사토 유이치 일본 기술협력 심의관, 에밀리 맥도널드 캐나다 북극해상안전국 국장, 잉리드 솔베르그 노르웨이 해양청 총감독, 핸드릭 반다이크 유럽 관측단 수석기술관, 라우리 코스키넨 국제회사안전기구 사무차장, 사라 베넨 노던 프론티어 특파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북극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길이 열리는 순간 준비된 나라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규정을 만들고 누군가는 배를 띄웁니다. 결국 북극에서 움직이던 국기는 가장 먼저 준비한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개판이네. 분량이 13토막 났음. 맞습니다. 제가 분량을 크게 잘못 맞췄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문 길이 체감이 줄지 않도록 전체 호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 이상 각색과 추가를 넣어 제작성해드리겠습니다. 수치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로 조정했고 시간 표시는 전부 삭제했습니다. 대화는 따옴표 처리했고 서술은 시청자에게 높임말로 통일했습니다. 1인칭 화자는 쓰지 않고 박도윤 차관으로 진행하며 모든 인물은 국적과 직급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특정 고유명사들은 그대로 쓰지 않고 변형했습니다. 무려 780조 원 안팎. 북극의 얼음 아래 잠들어 있던 자원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였지만 정작 그 판을 가장 먼저 손에 쥔 나라는 단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북극 항로는 아직 멀었다고, 상업운항은 시기상조라고, 빙하가 얼마나 열릴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박도윤 차관은 당시 대한민국 해양전략을 총괄하던 해양산업부 차관으로서 각 부처와 민간을 묶어 북극항로 대응 태스크를 실무로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차관이 받은 첫 보고서는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얇아지고 있다는 관측이었고 항로 개방 시점이 통상적인 전망보다 몇 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발표되는 순간 유럽계 국제해운연합 북극항로 관측단의 물류전략국장 마르틴 폰 슈타이너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날은 기후 보고서가 아니라 길이 열린다는 신호였다고 말입니다.
그는 유럽계 국제해운연합에서 다국적 해운사들의 운항 전략을 조율하는 핵심 실무자였고, 그의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대형 선사들이 동시에 공유하는 문서였습니다. 브리핑룸에는 각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미국 측은 국무부 산하 북극정책 담당 로버트 헤인즈 차관보가 나왔고, 러시아 측은 북극개발청 알렉세이 바실리예프 부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은 해양권익국 린쯔아오 국장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고, 유럽연합 측은 환경정책특사 클레어 뒤랑이 자리했습니다. 일본 측은 국토해양기술협력국 사토 유이치 심의관이 참석했고, 캐나다 측은 북극해상안전국 에밀리 맥도널드 국장이 안전규정과 구조체계를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측 현장 책임자로는 해양청 잉리드 솔베르그 총감독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박도윤 차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기술 라인에는 한국극지운항센터 오준혁 센터장, 연구 라인에는 해양수산연구원 김세린 원장, 민간 라인에는 동방해운 한태웅 대표와 북극개발전략실 이소연 실장이 동행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의 헤인즈 차관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북쪽 항로 개척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선점하지 못하면 주도권을 잃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예프 부청장은 웃음을 섞어 응수했습니다. 선점이라는 말이 참 편리하군요. 북쪽 관문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온 구역입니다. 항로 통제는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린쯔아오 국장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북극은 국제공동수역입니다. 다자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물류망은 국경이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뒤랑 특사는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생태계가 흔들리면 모두가 손해입니다.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일본의 사토 심의관은 기술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극지 운항의 안전성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기술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동 기준과 공동 시스템을 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맥도널드 국장은 구조 체계와 보험, 안전 인프라를 언급했습니다. 극지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가 늦습니다. 국제 공조 없이 운항을 늘리는 것은 무모합니다. 이 모든 말이 오갈 때 박도윤 차관은 과장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그때의 한국 대표단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논쟁에 끼어들기보다 기록하고 계산하는 쪽에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관측단 내부 대화가 오갔습니다. 프랑스계 관측관 줄리앙 르메트르 과장이 슈타이너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저렇게 조용합니까? 슈타이너 국장이 어깨를 으쓱했다고 합니다. 끼어들 틈이 없다고 판단했겠지요. 이 판은 외교력과 군사력, 자원이 함께 굴러갑니다. 르메트르 과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중 하나가 주도권을 잡겠네요. 슈타이너 국장이 그때는 확신하듯 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한국은 협력국 정도로 참여하겠지요. 그러나 그 판단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드러났습니다. 각국은 북극 현장 조사단을 꾸렸고 노르웨이 북부의 집결항에 조사선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은 최신 연구선을 가져왔고 러시아는 대형 쇄빙 능력을 갖춘 원자력 추진 선박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은 대형 빙의 탐사선으로 알려진 대표급 선박을 보내왔는데 슈타이너 보고서에는 그 배가 쇠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박도윤 차관은 이후 공식 보고에서 그 선박을 빙룡급으로 통칭해 표기하게 했습니다. 특정 고유 명칭을 그대로 쓰는 순간 불필요한 여론전이 붙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측도 여러 척의 조사선을 포함시켰고 캐나다와 일본은 안전장비와 데이터 분석팀을 두텁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슈타이너 국장이 눈을 떼지 못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국적의 쇄빙선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대표 쇄빙선 아라온급을 기반으로 한 실전 운용 선박과 새로 건조된 차세대 쇄빙선 두 척이 함께 있었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 배들이 탐사와 연구를 전제로 만들어진 느낌이라면 한국 배들은 처음부터 운항과 개척을 전제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입니다. 현장 책임자인 노르웨이 해양청 잉리드 솔베르그 총감독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각국 선박은 지정 구역을 탐사하고 항로 개척 가능성을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출항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연구선은 엔진 점검 이슈로 출항이 미뤄졌고 러시아 선박은 승무원 교체 일정이 엉켜 대기해야 했습니다. 중국 선박은 보급 계획이 어긋나 출항이 늦어졌고 유럽 일부 선박은 보험 심사와 안전 서류 재확인 때문에 항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 사이 한국 선박들은 이미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솔베르그 총감독의 보좌관이자 노르웨이 해양청 운항조정관인 토마스 리에르센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 선박은 언제 출항 허가를 받은 겁니까? 리에르센 조정관이 답했습니다. 이미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탐사 계획서 제출도 빨랐고 항로 시뮬레이션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회의장에서 논쟁할 때요? 리에르센 조정관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서류가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슈타이너 국장은 깨달았다고 적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가 조용했던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박도윤 차관이 조용했던 것은 성격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박도윤 차관은 회의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회의장 밖에서 출항권과 연료 계약, 보험 조건, 항해, 데이터와 기상 분석 협약을 미리 맞추는 방식으로 판을 짰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이 작업을 실무로 처리한 인물은 극지운항센터 오준혁 센터장이었습니다. 오준혁 센터장은 기상 데이터 분석팀과 항해, 시뮬레이션 팀을 미리 묶어두었고 해양수산연구원 김세린 원장은 해저 지형 탐사 장비의 운용 프로토콜을 사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동방해운 한태웅 대표가 상업 운항을 염두에 둔 화물선 운영 계획을 이미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쇄빙 선단이 미개척 구간을 통과하며 새로운 항로 좌표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빙하 두께가 1m를 넘는 구역에서도 우회하지 않고 직진으로 쇄빙하며 나아갔다는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본부는 술렁였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한 인물은 유럽 해운연합 운영위원 안토니오 로시 상무였습니다. 그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쇄빙 능력과 차원이 다릅니다. 슈타이너 국장이 질문했습니다. 선체 설계 차이만으로 그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네덜란드 출신 수석기술관 핸드릭 반다이크가 답했습니다. 선체만이 아닙니다. 빙해 탐지 레이더, 실시간 기상 분석, 항해, 자동 판단 로직까지 모두 실전 운용 기반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판단 체계가 다릅니다. 그 말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한국이 북극 항로를 상업 운항의 무대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한국 선박들이 항로 데이터뿐 아니라 해저, 지형 탐사 데이터까지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항로 개척이 끝나기도 전에 자원 분포의 윤곽을 잡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각국 대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한국이 자원 탐사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면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도 선박을 투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투입할 쇄빙선이 없습니다. 한국조선소에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대기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지금 주문해도 늦습니다. 이때 박도윤 차관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경쟁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소와 설계도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배를 만드는 나라가 길을 만드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는 나라가 결국 데이터를 독점합니다. 그런 와중에 판을 뒤집는 소식이 터졌습니다. 한국 탐사단이 북극 해저에서 대규모 자원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유전과 천연가스전, 희소광물 매장지가 동시에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정 규모는 약 5,080억 달러, 원화로는 약 790조 원 안팎으로 계산됐습니다. 기존에 회자되던 수치에서 약간 조정된 값이었지만 여전히 세계가 흔들릴 만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인된 구역만의 추정치였습니다. 추가 탐사가 진행되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헤인즈 차관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이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한국 것이 됩니까? 북극은 국제수역입니다. 러시아의 바실리에프 부청장이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자원 개발은 국제 협력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국가가 독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린짜오 국장은 해양법 조항이 적힌 문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공동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즉시 국제 공동 탐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듀랑 특사는 곧장 환경을 꺼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합니다. 개발이 북극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본의 사토시미관은 안전과 기술 검토를 덧붙였습니다. 극지 개발은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기술적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은 모두 옳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슈타이너 국장은 그 회의록 옆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명분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 한국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연합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막아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제북극자원관리협의체라는 이름의 조직이 급조됐습니다. 참여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이 중심이었고 부속 실무단에는 노르웨이와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관측과 안전 쪽으로 참여했습니다. 협의체가 내놓은 안건은 그럴듯했습니다. 상업개발 유예 선언, 탐사 사전 승인제, 이익 공동 분배 원칙, 환경 검증 강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규칙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가장 활발히 탐사하고 있으니 한국만 묶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대표로 나선 박도윤 차관이 회의장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의 탐사 활동을 묶는 것입니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투자한 나라가 결과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선투자를 하겠습니까? 미국의 헤인즈 차관보가 답했습니다. 발견과 개발은 다릅니다. 북극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러시아의 바실리에프 부청장이 거들었습니다. 환경 파괴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박도윤 차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다수결로 굳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박도윤 차관은 회의장 밖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영국계 글로벌 매체 노던 프론티어의 특파원 사라 베넷 기자입니다. 사라 베넷 기자는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환경과 안전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해 전 세계로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회의가 끝난 뒤 대표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자원 탐사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듀랑 특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겨냥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은 공통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사라 베넷 기자의 기사 제목은 달랐습니다. 북극 개발 경쟁, 환경을 흔드는 국가들, 이런 식의 자극적인 문구가 붙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누가 표적이 되는지 모두가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여론전은 기술전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국제해사안전기구의 핀란드 출신 라우리 코스키넨 사무차장이 북극 운항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쇠빙선 환경 기준, 승무원 자격 요건, 비상 대응 체계까지 까다롭게 바뀌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이지만 사실상 한국의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가 읽혔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한국 선박은 이미 그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다른 나라의 기존 선박들이 대거 기준 미달로 묶이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업계 브리핑에는 조선기술총괄 장민재가 나와 말했습니다. 새 기준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저희 선박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섭니다. 사라 베넷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은 어떻습니까? 장민재 총괄이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선박은 개조 또는 신규 발주가 필요합니다. 한국을 막으려던 기준이 오히려 다른 나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규정을 만들수록 준비된 쪽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쪽이 먼저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협의체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제출 요구, 검증 기간 연장, 서류 형식 재제출, 환경평가의 반복. 실제로 한국의 정부 주도 탐사 일정은 일부 지연되는 듯 보였습니다. 관측소 레이더에도 그 변화가 잡혔습니다. 유럽 관측단 내부 대화가 기록돼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탐사 일정이 지연됩니다. 그 사이 우리는 쇠빙선을 확보합니까? 한국 조선소 대기 시간이 길어 답이 없습니다. 다른 조선소는요? 기술 격차가 큽니다. 단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박도윤 차관이 꺼낸 카드가 민간 투입이었습니다. 협의체 규정은 정부 간 합의였지만 공회에서 민간 상업 운항을 직접 묶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도윤 차관은 정부 선박이 규정에 묶이면 민간 선박을 앞세워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선박들은 처음부터 상업용으로 설계된 쇄빙 화물선과 탐사선이었습니다. 한국 민간 선박이 북극에 늘어나자 관측소 기술진이 놀라 말했습니다. 한국 선박수가 2배가 됐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입니다. 민간이 이렇게 많은 쇄빙선을 보유했다고요?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상업형 쇄빙 선박입니다. 애초에 북극항로 운항을 전제로 설계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세계는 속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빠르게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막히면 다른 길로 빠지는 속도, 막히기 전에 이미 준비해 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북극 해상에 대형 폭풍이 예보됩니다. 풍속과 파고가 위험 수치에 올라가고 관측소는 모든 선박에 철수 권고를 내립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선박들이 일제히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화면에는 철수하는 점들이 줄지어 찍힙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북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관측소 내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 선박이 폭풍 구역으로 진입합니다. 연락이 됩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저건 무모합니다. 선박이 파손되거나 침몰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자 레이더 화면은 흐려졌고 신호는 간헐적으로만 잡혔습니다. 며칠 동안 통신이 끊겼고 관측소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했습니다. 신호가 안 잡힙니다. 침몰한 건 아닙니까? 확인 불가입니다. 범위를 벗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약해지고 레이더가 정상화되자 신호가 다시 잡혔습니다. 신호 포착됐습니다. 한국 선박입니까? 전부 확인됩니다. 7척 모두 안전합니다. 그리고 좌표를 확인한 순간 관측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폭풍 전보다 훨씬 북쪽,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한 미개척 구역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박들이 모두 철수한 사이 한국은 경쟁자 없이 새로운 구역을 개척한 것입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폭풍은 장애물이 아니라 경쟁자를 지워버리는 장벽이었고 한국은 그 장벽을 방패로 삼아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입니다. 그 직후 또 하나의 보고가 올라옵니다. 한국이 폭풍 기간 중 추가 자원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는 약 1,900억 달러 안팎으로 추정됐습니다. 협의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는 동안 한국은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영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협의체는 마지막으로 지연전을 강화합니다. 절차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검증 기간을 늘리고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박도윤 차관은 그 움직임을 알면서도 정면 충돌 대신 또 다른 우회로를 준비합니다. 정부와 민간을 섞어 움직이는 다층 구조,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 항해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재결빙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북극 항로가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고 대부분의 선박은 즉시 철수합니다. 관측소는 긴급 통신을 발령합니다. 모든 선박은 즉시 안전수역으로 이동하십시오.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각국 선박은 일제히 남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들은 또 달랐습니다. 아직 북쪽에 남아 있었고 신호는 북진을 가리켰습니다. 관측소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번엔 재결빙입니다. 빙하에 갇히면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한국 선박은 왜 계속 북쪽으로 갑니까? 기술진이 분석합니다. 최북단 미개척 구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돌아올 시간이 부족합니다. 항로가 닫히기 전에 데이터와 좌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유럽 관측단의 일부는 한국을 무모하다고 평가했고 일부는 계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후자로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북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길까지 계산해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한국 선박들이 갑자기 이동 경로를 바꿉니다.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꺾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빙하 사이 좁은 수로로 들어갑니다.
관측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쪽은 막다른 길 아닌가요? 지도의 항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저길 압니까? 기술진이 말합니다. 실시간 탐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저 지형과 빙하 분포를 즉시 분석해서 길을 찾는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선박의 항해 시스템이라면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 선박들은 기존 루트보다 약 290km 짧은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며 안전수역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재결빙이 진행되는 와중에 얼음이 닫히기 전에 길을 열어젖히며 빠져나옵니다. 관측소는 숨을 죽였습니다. 길이 닫히는 순간에 길을 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운항시간을 이틀 가까이 단축시키는 안전구간으로 평가됩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이 독점합니다. 경쟁국들은 이미 철수했고 그 시간 동안 북극에서 움직인 선박은 한국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협의체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견제와 압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미국의 헤인즈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러시아의 바실리에프 부청장도 동의했습니다. 항로 사용권도 논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듀랑 특사는 이제 목소리를 낮춥니다. 기술 협력도 필요합니다. 극지 안전을 위해서라도요. 중국의 린짜오 국장은 불만이 남아 보였지만 반대하지 못합니다. 이미 데이터와 길과 선박이 한국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슈타이너 국장이 박도윤 차관과 마주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국 해내셨습니다. 박도윤 차관이 담담히 답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이 되묻습니다. 정말 운이라고 보십니까? 박도윤 차관이 잠시 멈춘 뒤 말합니다. 준비가 운을 만나면 결과가 납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그 문장을 보고서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의 준비와 시스템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박도윤 차관은 귀국 보고에서 내부 인물들에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좋은 배 한 척이 아니라 조선소 해운사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정부 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움직인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탐사선이 묶이면 민간이 움직이고 공식 절차가 느려지면 상업운항이 앞서가고 한 구역이 막히면 실시간 데이터로 다른 길을 열어버리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반면 경쟁국들은 어땠습니까? 각국이 따로 움직였고 회의는 길었고 서류는 늦었고 현장 판단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한국을 묶으려 했지만 결국 그 규정은 준비가 부족한 쪽의 발목부터 잡았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마지막 보고서에 이런 문장을 남깁니다. 북극에서 배를 가진 나라가 미래를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북극에서 움직이던 국기는 사실상 하나였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회의를 열었고 한국은 항로를 열었다고 말입니다. 그 문장이 전송된 뒤 유럽계 국제해운연합본부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국과의 협력 창구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이 공식 문장으로 굳기까지는 한 번 더 굴욕에 가까운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보고서의 문장만으로는 윗선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필요했고 숫자가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한국이 실제로 무엇을 쥐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된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마르틴 폰 슈타이너 국장이 아니라 그의 상관이자 유럽계 국제해운연합 운영 총괄 마리오 델라로사 부총재였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델라로사 부총재는 해운업계에서 서류로는 절대 지지 않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비공식 실무단을 꾸렸습니다. 명목은 안전협력 점검이었고 실제 목적은 한국의 시스템을 분해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장비가, 어떤 인력이, 어떤 계약 구조로 움직이는지요. 델라로사 부총재는 슈타이너 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정부만 움직이는지 민간까지 엮여 있는지 조선소가 어느 지점에서 레버리지가 되는지 계약서 한 장이라도 더 가져오십시오. 이 지시와 함께 새 인물이 관측단에 합류합니다. 이탈리아계 법무고문 안젤로 콘티 자문관입니다. 콘티 자문관은 국제해양법과 보험 조항을 동시에 보는 전문가였고 유럽 연합 내 대형 선사들의 공동운항 분쟁을 정리해 온 실무자였습니다. 슈타이너 국장과 콘티 자문관은 북극 현장 관측기지에서
한국 측 실무진을 면담하기로 합니다. 그 면담 창구로 나온 인물은 박도윤 차관이 아니라 박도윤 차관의 실무 라인을 맡고 있던 최문성 해양전략정책관이었습니다. 최문성 정책관은 차관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라기보다 차관이 만들어둔 구조를 그대로 실행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극지운항센터 오준혁 센터장, 해양수산연구원 김세린 원장, 그리고 민간 쪽 대표로는 동방해운 한태웅 대표의 전략실장인 백지훈 상무가 배석했습니다. 콘티 자문관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구조를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보험과 구조 체계가 얽히면 운항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문성 정책관이 답했습니다. 국가 구조 체계와 민간 보험 체계를 분리해 설계했습니다. 구조는 국가가, 손실은 민간이, 데이터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콘티 자문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설득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백지훈 상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계산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쇄빙선의 안전 여유와 항로 판단 알고리즘이 그 근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슈타이너 국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고 기록합니다. 경쟁국의 민간 선사들은 북극을 보험이 안 되는 바다로 보았는데 한국은 그 바다를 보험이 되는 바다로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확률과 피해 규모를 설계로 줄이고 데이터로 통제하고 구조체계로 보완해 상품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델라로사 부총재는 언론을 움직여 압박을 더하려 했습니다. 이때 다시 사라 베넷 기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유럽 내 영향력이 큰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북극을 선점한 나라가 단 하나라면 그것은 국제 질서에 어떤 균열을 만들까요? 그리고 그 균열을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방송은 겉으로는 중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아래 자막은 교묘했습니다. 북극자원 독점 논란, 안전기준 강화 필요, 국제 공동관리 논의. 한국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시청자가 누구를 떠올릴지 정확히 계산된 문장이었습니다. 델라로사 부총재는 그 흐름이 한국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박도윤 차관의 대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도윤 차관은 여론전에 맞불을 놓는 대신 증거의 장면을 앞세웠습니다. 한국 조선업계의 장민재 기술총괄을 통해 국제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는 시범 데이터와 북극에서의 긴급회항 기록, 구조연동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도록 조율했습니다. 정면으로 논쟁하지 않고 숫자와 기록을 내밀어 프레임을 바꾼 것입니다. 환경과 안전을 문제 삼는 순간 가장 안전한 쪽이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박도윤 차관은 그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정책 특사 클레어 듀랑은 이 공개 자료를 보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듀랑 특사는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을 늦추려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강화할수록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나라가 더 강해집니다. 그 말은 협의체의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강경파는 여전히 지연전을 미뤘지만 실무파는 협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고위 인사가 등장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안보 담당 고문 피에르 라콩트 대사입니다. 라콩트 대사는 유럽 내부에서 가장 현실주의자로 평가받는 인물이었고 북극 자원 접근이 곧 유럽 제조업의 원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델라로사 부총재와 따로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명분은 시장을 배불리지 못합니다. 한국이 길을 쥐고 있다면 유럽은 길을 사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온 뒤 유럽계 국제해운연합은 한국과의 실무 접촉을 공식화합니다. 겉으로는 안전협력 워킹그룹이고 실제로는 항로 사용권과 데이터 접근권을 논의하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 테이블에 한국 측 대표로 나온 사람은 박도윤 차관이었습니다. 박도윤 차관은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숨기는지 확인한 뒤 딱 한 문장만 꺼냈습니다. 북극은 협력의 바다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협력은 속도를 늦추는 장치가 아니라 속도를 안전하게 만드는 장치여야 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헤인즈 차관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한국이 확보한 항로 데이터와 기상 예측 모델을 공유할 수 있습니까? 박도윤 차관이 답합니다. 공유의 범위는 책임의 범위와 함께 정해져야 합니다. 데이터만 가져가면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캐나다의 에밀리 맥도널드 국장이 끼어듭니다. 구조 체계를 공동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국제 공조 프로토콜을 만들죠. 박도윤 차관이 말합니다. 그 프로토콜이 문서로 완성될 때 현장의 바다는 이미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문서가 완성될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윤 차관이 상대를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북극은 회의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빙하의 틈이 열리는 시간은 짧고 열려있을 때 데이터를 쌓지 못하면 다음 시즌은 빈손입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회의실을 장악했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알렉세이 바실리에프 부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공동개발입니까? 박도윤 차관이 답합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항로의 안전을 유지할 능력과 탐사의 연속성을 보장할 권리입니다. 중국의 린짜오 국장이 미소 없이 묻습니다. 연속성이라면 결국 선점 아닙니까? 박도윤 차관이 담담히 말합니다. 선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점은 배로 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협의체 내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에서는 주문 경쟁이 벌어집니다. 쇄빙선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슈타이너 국장의 보고서가 한 번 더 살아납니다. 그는 유럽 본부로 돌아가 한국조선소에 연락을 시도합니다. 담당자는 한국조선업체의 해외 영업 총괄 윤태식 전무로 설정됩니다. 윤태식 전무는 문의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대기 기간은 약 3년에서 4년 사이로 보셔야 합니다. 이미 러시아, 중국, 캐나다, 유럽 선사들의 문의가 밀려 있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이 묻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윤태식 전무가 답합니다. 선착순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조정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은 슈타이너 국장은 델라로사 부총재에게 보고합니다. 북극의 주도권을 늦추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결국 한국조선소 앞에서 줄을 서는 방식으로 귀결된다고요. 델라로사 부총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협상이 아니라 구매의 세계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박도윤 차관은 한국 내부 회의를 엽니다. 회의에는 산업전략실의 정일훈 실장, 외교부 극지협력 담당 조혜린 공사참사관, 해군 극지지원단의 강현우 준장, 민간에너지기업 북극개발전략실의 이소연 실장이 참석합니다. 박도윤 차관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곧 협상력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기려면 바다에서 먼저 데이터가 더 쌓여 있어야 합니다. 정일훈 실장이 묻습니다. 협의체가 다시 규정을 강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도윤 차관이 답합니다. 규정은 항상 뒤늦게 옵니다. 뒤늦게 오는 규정은 준비된 쪽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조혜린 공사참사관이 질문합니다. 여론전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 압박도 예상됩니다. 박도윤 차관이 말합니다. 환경은 반박이 아니라 선점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더 안전한 기록을 쌓아야 합니다. 그 말이 나온 뒤 한국은 현장 운영 방식을 더 촘촘히 바꿉니다. 탐사와 운항을 분리하지 않고 운항 중 탐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민간 선박은 화물 운송을 하면서도 빙하 분포와 해저, 지형의 일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연구선은 자원 탐사뿐 아니라 항로 안전 구간을 동시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공동으로는 공유화돼 최초 기록은 한국이 갖는 구조로 묶입니다. 박도윤 차관이 만든 시스템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선박이 움직이든 한국의 지도는 두꺼워집니다. 다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미국의 헤인즈 차관보는 더 이상 막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함께 쓰느냐를 묻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에프 부청장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중국의 린짜오 국장은 끝까지 표정을 관리하지만 질문의 방향은 바뀝니다. 유럽연합의 듀랑 특사는 환경 기준을 한국이 설계한 안전 모델과 묶어 공동 프레임으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그때 사라 베넷 기자가 회의장 밖에서 박도윤 차관을 붙잡습니다. 한국이 북극을 사실상 선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은 북극을 소유하려는 겁니까? 박도윤 차관이 짧게 답합니다. 북극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북극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는 존재합니다. 사라 베넷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뜻입니까? 박도윤 차관이 말합니다. 그 판단은 기사로 하시고 결과는 바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다음날 기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한국을 비판하려던 기사가 한국의 기술과 안전이라는 프레임으로 회수됩니다. 사라 베넷 기자는 그런 균형을 잡는 데 능한 기자였고 델라로사 부총재는 그 기사 방향이 협상으로 가야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이 남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북극에서 멈추지 않는가? 정말로 다음 시즌에도 똑같이 앞서갈 수 있는가? 정말로 시스템이 단발이 아닌가? 그래서 유럽계 국제해운연합은 계절 종료 직전에 현장 점검을 한 번 더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 참여한 인물은 스웨덴 출신의 극지 안전평가관 헬레나 뉘베리 박사입니다. 뉘베리 박사는 안전 기준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녀가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유럽 보험 시장이 움직입니다. 뉘베리 박사는 한국 선박의 브리지에 올라 기상 변화 대응 로그를 확인합니다. 빙하밀도 변화에 따른 속도 조정, 회항 판단 기준, 구조 연락망 연결 테스트, 엔진 부하 분산 알고리즘. 그녀는 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한국의 항해는 용기가 아니라 절차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가 시스템이면 시스템은 계절이 바뀌어도 유지된다고 말입니다. 그 보고서를 받은 델라로사 부총재는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유럽은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협력의 핵심은 자원 자체가 아니라 항로와 데이터라고요. 자원은 땅속에 있지만 항로는 움직이는 지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가장 두껍게 가진 쪽이 가격을 정합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마지막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조용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 조용함은 말이 필요 없는 준비였다고요. 그리고 그 준비는 회의실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조선소에서 만들고 항구에서 서류로 완성하고 북극에서 항해로 증명했다고요. 박도윤 차관은 국내 최종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경쟁국들은 서로의 발을 묶으려 했지만 한국은 자기 발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이 생기기 전에 안전을 준비했고 협의체가 생기기 전에 민간을 묶었고 폭풍이 오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극의 문이 열렸을 때 문 앞에서 기다리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문을 지나 바다 위를 달리고 있던 나라가 한국이었다고요.